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증권투자론 11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주제는 기업 분석과 주식가치 평가가 되겠습니다. 11주차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 10주차 강의 내용을 리뷰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주차 강의 내용은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된 기본적 분석에서 두 번째 단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분석이 되었죠. 산업 분석은 이제 그 산업 분류 체계부터 세우는 거를 다 공부했는데요. 경기 순환과 관련해서 산업 분류를 성장산업, 순환산업, 방어산업 이렇게 세 개로 구별을 했죠. 그래서 성장산업은 경기 순환과 상관없이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상승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환경산업이나 바이오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했고요. 순환적 산업은 경기 순환에 따라서 호경기일 때는 좋고 불경기일 때는 나빠지는 그런 가전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이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어적 산업으로는 그 경기 변동과 상관없이 그 전기, 가스 이런 것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산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산업분류 체계 이후에 산업 분석을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산업 구조 분석, 구조적 분석을 하는 게 있고요. 산업 라이프 사이클을 분석하는 게 있고 산업 연관 분석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 분석은 마이클 포터의 그 Five Forces 모델이라고 해서 산업 간 대체 관계, 산업 내 경쟁 관계, 공급자와의 관계, 구매자와의 관계.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뭐가 되냐면은 신규 기업의 진입. 그러니까 신규 기업의 진입이 바로 이제 그 다섯 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 분석은 그 제품 라이프 사이클을 이용해서 PLC를 이용해서 산업 분석에다가 적용하는 건데요. 특정 산업의 현재 상황을 도입기냐, 성장기냐, 성숙기냐, 쇠퇴기냐로 구분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산업들은 한 경제 안에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산업에서 발생하는 어떤 힘이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런 분석을 레온티프가 만들어낸 IO 테이블, 투입 산출표를 이용해서 산업 연관 분석에 적용을 합니다. 산업 연관 분석을 적용해서 할 때는 단계적인 분석은 좀 어렵고 그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에 활용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할 강의의 학습 목표를 먼저 4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분석의 내용을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 중에서 양적 분석의 방법으로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재무제표 분석 또는 재무 분석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한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는데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사례를 보고요. 이런 분석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이 주식의 내재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의 내재 가치를 구하는 모델이 몇 개 있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차도 기업 분석 그리고 기업 분석의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재무제표의 의의와 종류
그 다음에 재무 분석의 사례, 그 다음에 주식의 내재 가치까지 그 목차로 학습 목표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분석이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겠는데요.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최종 단계에서 기업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이 경기 사이클이 예를 들어 뭐 그 회복기다 이래가지고 회복기가 되면은 그것도 이제 화랑기가 될 거고 이러면은 이런 단계에서 어떤 산업이 좋을까 했더니 뭐 자동차 산업이 그 순환 산업으로서 괜찮더라. 그리고 구조 분석까지 마치고 보니까 또 그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이더라.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 산업을 분석을 해도 그 안에 그 현대자동차냐, 기아자동차냐, 또는 그 쌍용자동차냐, 르노 자동차냐, 또 GM이냐 이런 그 안에 그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동차 안에서도 그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되니까 특정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죠. 그것을 이제 기업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기업 분석의 내용은 이제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질적 분석은 회사의 연역, 연혁, 뭐 업력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회사의 연역. 그리고 그 회사의 연혁이 되겠죠. 연혁. 그래서 그 경영진, 또 회사의 경영진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업 내용과 전망, 또 업계에서의 그 지위, 그 업계에서도 그 1위 기업이냐, 선도 기업이냐, 아니면은 끌려가는 기업이냐, 이것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그리고 노사관계, 그 회사의 노사관계는 그 괜찮으냐, 그 원만하냐, 이런 것들, 또 금융기관과의 관계는 또 원만하냐. 왜냐하면 이런 거는 회사가 어려웠을 때 금융기관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그 자금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숫자로 나타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내용은 질적 자료, qualitative data라고 해가지고 그 좀 분석하는 그 과정에 분석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적 분석은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하는 수치 분석이에요. 그래서 재무제표 분석, 재무 분석 또는 경영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제일 그 좁은 의미로 재무제표 분석이고요. 재무제표만 가지고 분석한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외에 재무적 자료, 예를 들어 뭐 주가라든가 연구비 지출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계량화된 정보가 있으면은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서 재무 분석이라고 하고요. 또 요즘은 뭐 질적 분석까지 다 합쳐서도 경영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경영 분석이 좀 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분석의 활용,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한 것을 어떤 사람이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느냐는 것을 설명드리면, 경영자는 일단 재무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실상을 파악하고 경영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자가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기업 분석을 통해서 회사의 현재 상황을 알고 어느 부분이 취약하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보강할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기업 분석의 그 자료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입니다. 두 번째. 투자자는 주주 또는 채권자들인데요. 이 사람들도 이 회사의 주식을 살 거냐 말 거냐, 또는 이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를 살 거냐 말 거냐,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하면서 재무 분석, 기업 분석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업 분석의 결과를 보고 주식을 투자하든지 회사채에 투자하든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금융기관인데요. 금융기관은 그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자와 원금을 회수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출을 해줬는데 대출을 못 받으면은 부실 채권이 되고 나중에는 회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항상 그 기업 분석을 해서 저 회사가 지금 안정적인지 그리고 또 잘 빌려간 돈을 갚을 수 있을지를 분석하는 것이 이제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기업 분석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그 경제 주체 셋을 얘기했지만 이 외에도 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부도 그 세금을 걷거나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기업들의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 정부도 중요한 기업 분석의 활용자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 기관이 있어요. 신용평가 기관은 이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원리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을까 그거를 평가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그 지역 사회에서도 그 회사의 그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보고 뭐 그 기업이 공사에 참가할 때에 그 수주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것도 다 이런 기업 분석의 결과를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먼저 이렇게 제출하는 그런 자료를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삼성전자 이렇게 보면 뭐 그냥 일반적인 소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만 보고는 회사를 몰라요. 왜냐면은 그 자료는 자기네 회사들 다 좋다고 광고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좋지도 않으면서 좋다고 광고를 할 수 있지만 홍보를 할 수 있지만 이 그 기업의 재무제표는 나쁜데 좋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법적 그 처벌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회사는 재무제표를 그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데 그때 그 보고하는 수단으로 재무제표를 이용을 한다 이거예요. Financial Statements, FS 이렇게 표시를 하죠. 재무제표는 그 기업 분석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면서 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가지고 회사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그 객관적이에요. 회사들은 그 좋은 그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정부의 정책을 따기 위해서 자기네 회사가 좋다는 거를 알리고 싶죠. 그런데 그 알리는 것이 재무제표로 알려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재무제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재무제표를 좋게 꾸미고 싶지만 그 기업이나 그 은행이나 정부 기관에서 그 재무제표를 가져오라고 할 때는 제3자 공인회계사의 독립적인 감사의 결과로 의견 표명이 되어 있는 그런 재무제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은 그 물론 그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 회사의 성과를 좋은 것처럼 꾸미고 싶지만 제3자인 공인회계사의 그 감사 의견을 받고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회사의 재무제표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재무제표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 그러니까 갭이라고 그러죠. 갭. 그래서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인데 우리나라에서는 IFRS죠. 그것에서 기본 재무제표로 4개를 제시하고 있는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네 가지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 또 자본변동표는 일정 기간 동안 자본의 변동 내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 유출입 내역을 나타내는 게 바로 현금흐름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나중에 경영분석이나 재무회계 이런 쪽에 가면은 좀 더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기업 분석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무상태표가 뭐냐? 물론 이제 지금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는 재무회계를 다 들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여기서 좀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란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왼쪽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나타내고요. 오른쪽에는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자금을 조달했는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체대조표가 보통은 이제 이렇게 T자 형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요 왼쪽에는 차변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나타내고요. 이쪽에 오른쪽에는 부채, 여기는 자본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양쪽이 똑같게 되는 게 이제 재무상태표 등식, 대체대조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때 요 모양이 이제 T자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T자 형태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왼쪽이 이제 자산이에요, 자산. 그래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하는데 그 자산에 뭐가 있냐?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이고요. 그래서 예금과 제품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고정자산은 생산활동에 기여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자산으로 이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산들을 말합니다. 유동자산은 1년 내에 현금화되고 고정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가 안 돼요. 좀 더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자산 이런 것들이 바로 기계 건물인데 기계 건물이 올해 안에 다 팔려가지고 현금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계속 제품을 생산하면서 나중에 장기간에 걸쳐서 현금화된단 말이에요. 천천히. 유동자산을 보시면은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으로 구분돼요. 그래서 예금과 같이
예금이나 유가증권 이런 것들처럼 바로 내다 팔아서 또는 바로 찾아와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이거를 당좌자산이라고 해요. 당좌자. 당좌자산이 무슨 말이냐? 좀 일본식 말이어가지고 그런데 영어로는 좀 쉽습니다. 영어로는 quick asset이에요. quick asset. 그러니까 바로 빨리 현금화되는 거. 유형자산은 아무튼 당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되고, 고정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당좌자산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금이고요. 예금이 대표적인 게 당좌자산이에요. 유가증권도 일시적으로 현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그 비유동자산, 고정자산으로 안 봐요. 또 그 제품이 있는데요. 제품은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 그러니까 예금은 당좌자산이고요. 당좌자산은 빨리 현금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 바로 가서 돈 찾아올 수 있죠. 또 유가증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증권회사 와서 바로 팔면 돼요. 그 현금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좌자산이고, 재고자산은 그 인벤토리, 그래서 원재료가 들어와서 그 생산 라인에 투입되고 그것이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아까 고정자산은 장기간에 걸쳐서 수익 창출에 기여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기계, 건물 이런 것들은 물론 그 고정자산입니다. 고정자산인데 그 중에서도 형태가 있다고 해서 무형자산이라고 하고요. 기술이나 또는 지식 재산 또는 상표권, 실용신앙권, 뭐 의장권 뭐 이런 거 공부했었죠. 이런 것들은 무형자산이에요. 그러니까 형태가 없이 그 기업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거죠.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보고, 그래서 이제 무형자산으로 그걸 보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산으로 보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회사가 땅값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 땅을 좀 사놨다. 나중에 땅값 오르면 팔아야지. 이런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투자자산이에요. 그런데 땅을 샀는데 저거는 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우리 그 사원들의 기숙사를 짓겠다.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그 투자자산이라기보다는 이제 고정자산 쪽이 되니까 그 유형자산. 알겠죠? 그러니까 보유 목적에 따라서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똑같은 땅을 갖고 있어도 값이 오르면 팔아야지 하고 갖고 있는 건 투자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뭐 회사가 거기다가 그 건물을 짓는다거나 또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건물 또 기계를 들여다 놓는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그게 투자 목적이 아니고 그 고정자산 설비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고정자산이 되는 거예요. 개정 과목을 보면은 1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 유동부채가 있고요. 1년 이후에 상환하는 고정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사례가 여기 있는데 바로 이 두 개가 그 고정부채, 유동부채로서 부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 부채 600, 부채 600이 바로 이제 외부에서 빌린 돈이고, 요 자본 300이 요건 실제 우리 돈 가지고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주주들이 낸 돈만이다. 그러면은 이제 3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본 쪽은 300이 있는데, 자본 쪽이 300이 있는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을 말하는 거고요. 그 자본 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의미하며 이익잉여금은 이익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잉여금도 자본거래에서 예를 들어서 주식을 5만 원짜리를 발행하면서 8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3만 원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이 이익을 100만 원 벌었는데 40만 원 배당을 하고 60만 원은 그대로 보관을 했다. 그거는 영업거래에서 발생된 잉여금으로 그 재무회계에서는 그 이익잉여금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재무상태표의 이력은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 기준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이 왼쪽이 차변 그리고 자산을 나타내고 오른쪽이 대변. 그래서 부채와 자본, 총 자본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손익계산서입니다. 그 다음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계산서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KIFRS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손익계산서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익에서, 그러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정보가 담고 있는 차이. 그러나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일정 시점의 값이에요. 내 키가 지금 얼마냐? 175의 몸무게는 80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어떤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스탁 개념이라고 합니다. 스탁 개념. 그리고 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손익계산서가 매출액이 100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1년 동안 매출한 것이 10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의 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플로우 개념이라고 합니다. 플로우 개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는 그 스탁 개념이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자본 변동표나 또 현금 흐름표, 현금 이런 거는 그 스탁이에요, 플로우예요. 자본 변동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자본 변동이 어떻게 됐느냐는 기간값이에요. 그래서 플로우 개념이고, 현금 흐름표는 기초부터 있었던 현금이 어떻게 변화해서 기말까지 왔느냐는 것을 나타내는 거니까 역시 이것도 플로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재무제표 중에서는 대차대조표만 스탁 개념이고 나머지는 다 플로우 개념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는 그 수익과 비용에 대응하는 수익과 이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을 차감해서 이익을 나타내는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손익계산서 풀 양식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단순화시키면은 일단 매출에서 영업 원가를 차감하는 매출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액, 거기서 판매 관리비를 차감하면은 영업이익.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대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보게 돼요. 그런데 그 회사의 어떤 상황은 현재 시점에서의 그런 그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꼭.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총이익이 되고 매출총액에서 판매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합쳐서 영업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출은 영업수익이라고 하고요. 매출은 영업수익이라고 하고 매출원가와 판관비는 영업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영업이익. 매출원가와 판매비. 영업이익에서 지급이자를 차감하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되고 세전이익이 되고 그래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는 그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면은 바로 순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위에서부터 하면은 매출에서 시작을 해서 매출 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관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매출액에서 판관비를 빼고 그 다음에 세금, 법인세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씩 비교하는 표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그걸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첫째 매출액이 1000이고 매출원가가 800이에요. 이럴 때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판매한 그 실적이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팔면서 1000만 원을 벌었고 그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직접 그 제품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그 노동자들의 그 어떤 울분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 좀 차례차례로 매출액서부터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 가면서 이해관계자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그 자동차를 1000억 원 뭐 이렇게 매출했다면은 그 자동차 생산하는데 직접 들어간 돈이 매출원가예요. 그래서 800억 원이 되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을 빼면 200억이 되고 판매관리비 팔리는 게 그냥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광고도 해야 되고 영업사원이 가서 영업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다 판매관리비가 되는데 그 판매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 135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이제 지급이자가 아니고 지급이자입니다. 지급이자 비읍이요. 지급이자 60을 빼고 나면은 세전이익이 75가 되고 법인세가 한 20%라고 하면은 순이익이 60까지 가는 거죠. 60.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재무분석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본 재무제표가 4개가 있지만 그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분석을 할 때는 비율을 가지고 재무 비율을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재무 분석은 재무 비율을 구하는 것이 주된 과제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경제적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재무 분석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살펴보는 비율로 안전성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안전성, 또 수익성, 또 활동성이라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안전성 분석인데요. 안전성 분석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유동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 그래서 유동 비율은 기업의 단기적인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비율인데요.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재무 상태표를 보시면은 유동 자산이 240이고 유동 부채가 200이에요. 그러니까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누어서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누니까 240 나누기 2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0%가 됩니다. 이게 100%라는 얘기는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유동 비율이 100%라면은 유동 부채가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돈이고 유동 자산이 1년 안에 들어오는 현금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100%라는 얘기는 1년 안에 들어오는 유동 자산을 다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으로 갚고 나면은 없다는 거죠. 유동 비율이 100%라는 것은. 그런데 그러면 뭐 100%만 넘으면 되지 않냐? 바로 갚아야 될 돈을 우리 회사가 못 주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유동부채도 유동부채는 3월달, 4월달에 다 갚아야 되는 돈이고 유동자산은 9월, 10월에 회수되는 현금이다. 이러면은 6달 동안 이렇게 갚지 못하잖아요. 그럼 부도가 나죠. 그러니까 이게 100%를 넘어서는 안 되고 한 200%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들고 있는 사례에서는 유동 비율이 120%가 됩니다. 120%.